탈북 브로커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브로커를 다뤘습니다. 바로 대북 송금 브로커. 남은 가족한테 보내는 생활비고 누군가는 탈북을 해야 되는 돈이고 북한에서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계좌에 송금을 해요.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단 한 건도 용납 못하겠다. 현금을 들고 북한 국경 수비대를 뚫고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서 몰래 새벽 중에 가족에게 전달하고 황급히 빠져나오는 이게 사실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진짜로 사격을 했어요. 중국 사람도 죽였어요. 쏴서. 만약 들어가다 잡혔어. 국가 전복제로 갖다 씌우는 대로 갖다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아들이 굶어 죽어가 있는데 엄마가 돈을 보내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탈북민들한테 주소를 딱 받으면 국경이 딱 봉쇄돼 뚫고 나가거든요. 이만갑에서 김정은이 출연료 받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아니 사실 김정은이 사실 매주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또 감격이 없다. 왜 이렇게? 또 감격이 없다. 조만간 진짜로 나와서 출연료를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저작권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지. 이렇게 하더라도 계좌번호가 있나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뭔가 은행 북한에 은행이 없지 않아요? 네, 북한에도 은행이 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뭐 저금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북한 주민들이 은행에 돈을 갖다가 맡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요?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맡기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현금을 가지고 지내요. 네. 은행이 제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서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은행이라는 건 있어요. 김정은 비자금 관리하는 대성은행 있고 무역 관계를 보는 무역은행이 있고 우선 중앙은행이라고 기업들 간 거래를 해주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시군에는 은행이라는 간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저금소예요. 저금소인데 사람들이 돈을 왜 안 맡기는가 하면 첫째, 큰 돈을 맡기면 돈이 출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뭉치돈이 어디서 생겼냐. 그걸 해명을 못하면 그거는 또 반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돈을 맡겼는데 제가 아무 때나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게 계속 국가가 이 저금을 계획을 세워놓고 저금소마다 계획이 있어요. 몇 천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빼나가면 돈이 나가잖아요. 직원들은 저금 계획을 못 하는 거니까 될수록 여러 가지 말로 홀리면서 뭐 이러면서 돈을 잘 안 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화폐개혁인가 뭐 그거였잖아요. 네. 그때 찾으려고 갔더니 10원도 안 줬다고. 화못 찾았다고 하던데요? 화폐개혁 2009년도에 했는데 그 화폐개혁을 할 때 돈의 가치를 정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한도를 정해줬어요. 근데 그 한도가 넘는 돈주들은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바꿔주질 않으니까 그때 당시 돈은 100원짜리 김일성 얼굴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100원짜리 돈은 어떻게 돈을 건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접어서 얼굴을 덮어요. 돈을 절반을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요. 얼굴 접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접어서 김일성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돈 받는 사람이 김일성 얼굴에 스크래치 같으면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바꿔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밤에 돈 불태운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동강이나 압록강이나 청청강에다가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얼굴이 둥둥둥 떠내려갔다 그래요. 아니 김일성 얼굴.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아버지 참 집에 갔는데 그 이불을 펴는데 이불을 딱 내린 뒤에서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돈 왜 이렇게 많냐니까 아버지가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장사하는 주민들이 돈이 좀 있다 라고 하면 은행에 맡기지 못하고 요걸 대체 화폐로 바꿉니다. 제일 선호되는 게 달러. 두 번째가 중국 돈. 위안. 세 번째가 엔화. 맞아. 좋네. 그래서 북한이 현금을 받고 있는 북한의 현금 부자들은 거의 없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그러네요. 자, 어쨌든 저희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출연을 한다면 출연료를 드릴 의사가 있으니까 계좌만 보내주시면 달러로 줘야 됩니다. 달러. 아 근데 북한으로 저희가 못 보냅니다.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은행. 그러니까 계좌번호만 오픈해주세요. 아니, 나오신다 그러면 저희 출연료 10분의 1씩 다 이렇게 모아서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데.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정말 이 통통 튀는 매력으로 우리 이만갑 식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이정미 씨. 안녕하세요.
북한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이만갑을 출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북한 뉴스를 챙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황당한 걸 본 거예요. 이 사진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요? 준비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맞아요. 개선역, 승리역, 봉화역. 근데 한 역이 통일역이었는데 이게 그냥 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역? 통일을 빼버렸더라고요. 통일을 빼버렸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예요? 아니면 혹시 낚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기사가 다 나온 건데 이제 우리 남한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우리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예 글자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역으로만 하면 어떻게요 이걸? 영역이죠, 영역. 아닌 것. 아니 잠깐 이거 개그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 역. 어느 역? 역. 어느 역이냐고. This station is station. 승리역이 외교부 출근하는 역이 승리역인데 그리고 통일역이라는 건 모란봉에 있는 역이 통일역이에요. 근데 그 통일자를 통일다 안 한다 그러면서 통일자를 빼고 지금 새로운 이름을 못 붙여서 그냥 있는 건지 아직 결제를 못 받았는지 그냥 역이에요. 이름을 바꾸는지. 이거 웃긴다. 이거 역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북에서 있으면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통일역을 다른 걸로 바꾸면? 이만갑이요. 이만갑이요. 아 근데 저러고 싶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유치한 짓은 사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외무성에 올라온 북한의 애국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애국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삼천리 이강산이라고 했는데 삼천리라는 것은 한반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삼천리 대신 이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 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해요. 이게 왜냐면 삼천리라는 표현이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맞아요. 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삼천리는 한반도를 의미하거든요. 전체 다. 그런데 한반도가 이제 북한이 보기에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해서 통일도 빼고 삼천리란 말도 못 쓰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그래 뭐 노선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역자만 남겨놓은 건 사실은 봐라 그렇죠, 우리 보라는 통일 뺐다 이거 오히려 보라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관심 끌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렇게 계속 지우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신성시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일성 해고로 김정일 전집이거든요. 그 안에 통일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을 바꿔야 돼? 다 바꿔야지. 진짜 정말 많아. 유치 빤스네요. 오랜만에 유치 빤스네요. 너무 유치해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행동이 아마도 어쩌면 그 엄마 앞에서 뭐 맛있는 거 달라고 발버둥치는 아이처럼 관심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이게 좀 먹힌다는 겁니다. 최근 해외 매체들이 이 북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김여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영국의 BBC가 북한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 재밌게 봤는데 이번 BBC 다큐가 특별한 이유는 탈북 브로커의 존재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네. BBC에 나온 브로커는 아주 특별한 브로커를 다뤘습니다. 바로 대북 송금 브로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송금 브로커가 뭐지? 아니 탈북민들이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이 사실에 굉장히 좀 생소하시고 당황하실 분도 많으실 텐데 자세히 들어보면 어디인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 탈북한 가족이 생활비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때 꼭 필요한 게 이 송금 브로커입니다. 나 혼자 잘 살다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누구는 자식을 두고 왔고 누구는 부모님을 두고 없고 90% 이상은 다 보내거든요.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저 코로나 전 기간 중국도 국경을 봉쇄해버렸고 북한도 국경을 봉쇄해버렸거든요.
북한에서도 그 방역사령부라는 데서 그렇게 단속을 가는 곳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삼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험이 더 많이 뒤따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북한 내부에서 이런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노동 단련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 5년이 기본이고요. 북한 사람들 체포되는 그 고엽에 잡혀갔다고 하면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떡해.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한국이랑 뭐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쪽에 잡혀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간 사람도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죽을 맛이죠, 그냥. 자, 오늘 이만갑에서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좋은 일인가? 오늘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정민 씨 어땠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놀랐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근간인데 이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 어렴풋이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우리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 근데 브로커가 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또 탈북민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실제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 2016년도 여기로 왔으니까 근데 19년도부터 언니가 있단 말이에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언니는 그래도 마을에서 살고 저는 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쪽에서 완전 짐승처럼 자랐지 않습니까? 네. 내가 힘들던 생각해가지고 너무 고생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조금이라도 보내주라고 많이 도와주고 또 옆에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주변에 보면 거의 한 번씩은 다 고향에다 돈 보내더라고요. 저는 90년대 왔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남과 북사에 좀 이렇게 왕래가 있고 이러면서 한번 가족을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가족이 탄압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탄압을 받은 건지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가족을 해서 어떻게 하니까 누구하고 열일이 닿아서 내가 얼마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고 만약 가족 소식을 가지고 사진이나 뭘 가지고 나오면 그만한 돈을 나온 다음에 줄게. 근데 그 사람이 평양으로 들어가다 중간에서 잡혔어요. 근데 그 잡혔다는 소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 가족 다 박살났다. 먼 가족이 좀 있는데 그 가족이나마 찾으려고 그러다가는 그 가족마저도 박살날 수 있으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 모든 걸 포기를 지금까지 한 상태죠. 사실 저도 이제 이만갑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 이제 이렇게 뵈면은 다 부유하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도 좀 힘드신데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음지로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언젠가는 살아서 가족 또는 친척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그 희망은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굶어서 죽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뼈를 깎아 먹으면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그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 거죠. 사실 저도 탈북을 딱 해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던 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홀로 계시거든요. 근데 뇌혈전이 3번을 와서 이제 다리를 아예 먹구를 걷지를 못한다 이런 소식을 마지막으로 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어떻게든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내서 엄마가 치료를 받고 뭐 진짜 흰쌀밥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북한은 진짜 말로만 무상이라고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진짜 장마당이나 어디 근처에 가서 약을 사서 들고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야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너무 어머님 생각에 진짜 눈물이 나서 눈이 퉁퉁 부어서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병원에 갈 때 네. 그러면은 무상이라고 하는데 뇌물 같은 걸 뭐 줘야 되는 네, 그렇죠. 의사분이나 뭐 간호사에게 뇌물을 줘야 그나마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병원에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 보니까 뇌물을 좀 찔러줘야 나 어디가 아파서 초음파하겠다 하면은 뭐 담배 몇 보루라도 챙겨줘야 이렇게 진료를 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뉴스로나 듣지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이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배급 체계가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봉급이라고 받는 게 우리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받던 그 병장 봉급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거 들고 밖에 나가봤자 쌀 1kg도 못 사고 그걸 어떻게 한 달을 버팁니까? 실제로 학교 가도 다 뇌물이고, 병원에 가도 다 뇌물 주거나 아니면 약도 자기가 직접 부여야 되고, 이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삶과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뭔가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조선족이거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들어가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딱 잡아떼야 돼요. 난 그냥 누가 이 돈 여기다 갖다 주라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다 하는 게 발견되면 그건 불법 뭐 월경제 뭐 이런 거로 걸려서 이제 뭐 노동 단련대 가든가 뭐 이러는데 이게 남조선에서 온 돈이다. 그거를 전해주려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노동 단련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 있고 국가 전복제로 뭐 안기부돈이다, 국정원돈이다 갖다 씌우는 대로 갖다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금 브로커들도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실제 송금 브로커들이 중간에 잡힌 사례도 되게 많고요. 아이고, 진짜 맞아. 돈을 전달해 주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게 내 가족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맞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 환율을 생각하면 아무리 송중 엄마가 힘들게 죽기 살기로 일해도 북한에 있는 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굶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돈을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탈북 브로커, 송금 브로커를 다 취재해 봤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 탈북 브로커는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람 빼오는 일이야 라는 인식을 하세요. 다행히. 그런데 송금 브로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해가 있어요. 야, 저 탈북민들이 어렵게 보낸 돈 중간에서 수수료나 떼먹는 사람들 나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송금 브로커도 절실한 돈을 목숨 걸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어찌 보면 우리 탈북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 생명줄 같은. 예,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네, 참 어떻게 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이 도플갱어 같은 일이 타이완과 중국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1949년에 이제 그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개석과 국민당은 수많은 국민당파를 이끌고 지금의 타이완으로 후퇴를 해요. 맞아. 우리가 한때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네네네.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요. 똑같은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이른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대실패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류 최악의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 와 있던 대륙 출신들은 피눈물 나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타이완에서 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돈을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홍콩으로 건너가요. 당시 이제 홍콩은 영국 식민지잖아요. 네. 거기서 중국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산동생이 고향이니까 가서 이거 돈 좀 보내주라고 목숨을 걸고 보냈다고요. 인편에. 만약에 당시에 홍콩 브로커는 처벌을 못 받아요. 준 영국 시민이기 때문에. 중국 브로커가 잡히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형이었다고 해요. 우리나 같았네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죠. 그 위험을 또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또 탈북민들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탈북민들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송금 브로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짤막하게 봤어요. 그 BBC 송금 브로커 다큐멘터리에 나온 여성이 주수연 씨입니다. 실제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더 생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금 브로커 분이 다른 방송도 아닌 우리 이만갑에 나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고 긴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부탁도 드렸습니다. 긴 설득 끝에 주수연 씨를 오늘 이만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말 뭐 용기를 내서 나오셨습니다. 송금 브로커 일을 하고 계신 주수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 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이고요. 아. 네. 2010년도에 탈북에서 이제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주수연이고요. 예, 벌써 제가 입고 간 지가 한 14년 정도 되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탈북해서부터 그냥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13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니, 지금 네. 옷 이렇게 입고 보면 그냥 어디 하나은행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냥 은행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약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 맞네. 금융 송금 일을 하시니까. 금융적인 걸어 다니는 은행이네요. 네, 은행에 그러면 제가 입사를 신청하겠습니다. 경력직으로. 브로커라는 용어는 북에서도 브로카라고 쓰는 용어입니까? 브로커. 브로커. 그냥 브로커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북에서도 예. 그렇게 쓴다. 예. 이게 북한 그리고-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단어였으면 네. 자기들 말로 바꿨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영어 원문을 이제 쓴다. 예. 브로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이해를 한다면 그냥 지들끼리는 대방, 우리 대방. 대방.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든요. 대박. 상대방. 예, 대방. 브로커란 말은 지금 좀 많이 좀 머리가 세련돼서 지금 하는 소리가 다 대방. 이렇게 이야기. 나 진짜 지금 저 수연이를 저 브로커입니다. 현금 브로커. 저 오늘 알았습니다. 저 이미 전에 돈을 계속 보내주던 그 브로커가 있단 말입니다. 한국 계좌를. 그러니까 간데다만 계속 어느 때 계좌번호를 바뀌어준 겁니다. 아, 그 이름도 보니까 주수연인 겁니다. 녹화 봤는데 이름 보니까 주수연이야. 야, 너 계좌 나 언제 돈 보내는데 한번 좀 확인해볼까? 막 언니 있어요. 오늘 말았다면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하시 네. 고객님이셨던 거네요. 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와. 탈북민 이 가족분들이 돈 보내달라고 좀 하시는 일이 좀 많은지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송금을 하시는? 아, 그냥 한 달에 한 평균 5회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편하고요. 제가 원래 탈북 브로커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려온 분들 중에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 가족도 좀 찾아줘, 이렇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러리라고,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탈북민들 중에는 나 혼자 잘 살려고 나온 분이 별로 없어요. 10명 중 9명은 꼭 내 가족이, 예, 가족이 가슴에 걸려서 아껴서 또 꼭 보내고 싶어 하고요. 네. 예, 계속 그런 그 요구가 들어온다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한 열에 9명 정도는 다들 보내시죠. 조금씩이라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수연 씨를 뵈면서 뭐 브로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맞아요. 굉장히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언뜻 생각해도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공개까지 하시고 이 일을 막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탈북민들은 누구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연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어느덧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어느 순간 사명감처럼 하는 그런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에다 돈을 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신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옛날 그 집에 살고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제 이탈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했거나 교과서로 끌려갔을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 사람들을 찾는 방법. 저희가 그 탈북민들한테 주소를 딱 받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각 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진시에 있는 뭐 남희석 씨를 찾아달라. 예, 이렇게 하면 또 발로 뛰거든요. 발로 뛰면 서로를 몰라야죠. 비밀 유지 때문에. 점조직이군요. 예,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자기가 살던 곳을 함부로 뜰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남희석이라는 선생님은 거기에 그냥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 청진에 있는 그분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발로 뛰는 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생업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와, 아니 그러면 수현 씨는 그러면은 북한에 그 있는 분들하고 직접
직접 연락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요?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은 사실은 그 국제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탈북민들 출신들은 그렇게 말해요. 앞쪽 출신, 앞쪽. 예, 앞쪽은 위성전화나 예 이런 걸로 하고 국경 주변은 중국의 국제전화가 되거든요. 중국 전화로. 예, 그러면 그 중국 전화로 통화도 하고 또 채팅 어플을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어플로 그 연락 같은 거 주고받고 네. 통화도 되고 예 그런 것도 다 되거든요. 지금도 연결을 서로들 전화 연결 같은 거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 전화 연결은 예전에 코로나 시기 전에는 24시간 뭐 전화를 거의 켜놓고 연결을 하다시피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내부건 뭐 외부건 꽉 막아놓다 보니까 지금은 24시간 전화를 켜놓는다는 게 너무 불가능하고 어렵고 너무 무섭고 단속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나 날짜를 약속하거든요. 언제쯤 몇 시쯤 이렇게 할 거다.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간신히 끊어는 안 지고 연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왜요? 그나마 또 신호 잡힐까봐. 추적이 된다고? 탐지기 같은 게 있어요? 탐지기는 탐지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탐지기 정도는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탐지기가 있거든요. 기본이죠, 뭐 이런 약간. 예, 저희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귀신처럼 여기를 딱 찾아가거든요, 위치를. 거기에서 네. 아까 전파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거를 무엇과 딱 통하는지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차량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방처럼 착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은 여행 가방 이렇게 하고 메고 다니는 것처럼. 예. 근데 그 여행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게 구석구석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그러네. 옛날에 차로 움직여야 됐다면. 예. 그만큼 북한에서 통화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 통하고 있으면 그 전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방만 들어. 아무도 통화를 안 하니까. 잡힐 뻔한 적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도 송금을 조금씩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이는 안 하고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예. 그때 그 이미 탈북을 해서 한국에 있는 분이고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아달라. 근데 전화기를 이렇게 열고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대충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자기네 집 창고 나무랑 석탄이랑 넣어야 되니까 창고를 이렇게 붙여서 짓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집 창고여야 제가 들어갈 수 있고 신호가 걸리는 위치에 있는 집이어야 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화를 창고에 들어가서 몰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탐지기가 신호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마 창고에서 누가 이렇게 몰래 전화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집하고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잖아요. 전화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너무 급하니까 저는 전화를 끄지 못하고 그냥 그 통하는 것만 딱 끄고 넣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아주 그냥 대판 싸움이 났거든요. 단속반이랑. 근데 정당에는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근데 만약 그때 제가 잡혔으면 저는 그거 고이고 나올 힘도 없었고요. 예, 그냥 북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었네요. 네, 제가 이분 가시네요. 이분 외환은행 북한 지점장. 지점장님. 와 되게 멋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단속반이 있었던 건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사실 단속반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는 거를 잡는 것은 우선 이렇게 송금하는 것도 있지만 요원들이 정보를 뭐 이렇게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북한의 이제 그 고위층들이 정보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 때 복합적인 것 때문에 잡기 시작했거든요. 단지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제 스파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또 전화가 터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몰래 아까 약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통화를 하고 근데 통화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5분, 안정권 3분. 그렇지. 3분 딱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3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안 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걸렸을 때는 큰일이 나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엄한 이제 저 단속을 피해서 어렵게 이제 가족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송금 작전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 판넬로 이 판넬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이 판넬은 왜요? 바로 이 탈북민들 이 송금 루트거든요. 이 루트를 김지 기자님께서 설명을
김지 기자님께서 설명을. 조용히 하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나 누나. 넘기는 거예요. 주시니까 제가 풀겠습니다. 고맙네. 네,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 부산에 있는 친척, 부산이 뭐야? 미국에 있는 친척, 전 세계 어디 있는 모르게 다 친척한테도 보내는데. 핸드폰만 열면 날아갈 수 있어. 1분 안에 맞아요. 제법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은행도 안 가요. 그냥 네, 핸드폰 집에서 앱으로 합니다. 다 네. 되는데. 그런데 탈북민들은 이 지척에 있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내 가족에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족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브로커들이 중국에 또 믿을 만한 중국인 브로커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 브로커들이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브로커들은 한국 브로커들과 철저한 믿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일을 부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 보내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중국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현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화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좌로. 아니, 이거는 거액만 아니면 문제 없잖아요. 저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게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양이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민비 5만 원이라든가 그냥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여러 사람 걸 이렇게 합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 그냥 너무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중국이나 이렇게 북한에 가는 돈은 오랫동안 전화기를 켜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으로 보내기도 어렵지만 24시간 지나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보내기는 해야 되겠고 대림 쪽이랑 가면 사무실 그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조선족 분들 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예, 빨리빨리 원하는 계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도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뭐 영화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북한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통장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주시현 선생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중국인 브로커를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요즘에 한 번에 뭉칫돈이 입금될 경우에 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요즘은 요 대북 브로커 그럼 중국에서 송금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화가 되고 특화가 되고 일종의 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위안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약속된 제3의 명의의 계좌에 여기 계신 주세윤 씨와의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면 그 현찰을 찾지 않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먼저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인 거죠. 아니 북한에 가족들이 있을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북한 가족들이 있을 거면 북한 돈으로 굳이 이렇게 바꿔가도 되는데 왜 위안화로 바꿔? 북한 돈은 완전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합니다. 북한 돈이란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북한 돈은 100원, 1000원, 만원 갖다가 뭘 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국 돈. 제일 안전한 게 또 중국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을 통용하는 거죠. 화폐 개혁처럼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종이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 돈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돈이 아닌데. 네, 돈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인정한다는 거는 돈 자체 김일성이 초성화가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이게 북한 돈이구나 하는 정도지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이 북한에서 나오는 거구나. 네. 저는 시장에서 네. 청계시장에서 그 나무를 팔아요. 5원이라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나무 한 단에. 5원이면 전철값도 50원이 되겠는데 5원에 나무를 할머니를 준다는 게 5위안이야. 그러니까 12위안을 주니까 할머니가 또 골라가지고 위안짜리 5개를 거슬러 줘. 뭐 한 2,500원, 3,000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 돈 자체가 가치가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웬만큼 한 사람들 다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돈을 쓰고 네, 맞습니다. 그 수도 평양이라고 하는 데서는 달러나 유로를 쓰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로 그냥 사용을 해요. 네. 시장 가도 그냥 달러로 물건. 그렇게 미국 욕하면서? 네, 달러 준다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진짜. 그 미제를 박살내자라고 하는데 돈은 달러를 쓰잖아요. 그러면 미제가 박살나면 달러를 못 쓰게 되니까 미제를 박살을 내야 되지만 달러를 쓰니까 미제가 박살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돼.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뭐냐면 뭐 미국이야 달러야 워낙 멀리 있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지만 위안화를 자꾸 국경에서 북한이 쓰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맞네. 그쪽 현금을 쓴다는 건 그쪽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 주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한에 있는 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있는 탈북민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도와줄까? 북한에 송금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면서요? 이거 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예? 깜짝 놀랐어. 형이 썬킴 같은 소리. 당연히 돈 벌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 위험이 클수록 또 위험 수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위험수당.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 이제 소위 이제 코미션을 더 많이 떼놨습니다. 그렇죠.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뗐어요, 중국 브로커들이. 그것도 커요. 30.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브로커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코미션이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위험수당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올라가지고 최대 50%까지 올랐다고 해요. 와. 그 말은 10만 원 보내면 5만 원은 중국 코미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에 보면은 중남미에서 올라간 불법 치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그런 그 불법 치료자들을 이제 맥잡이라고 부르거든요. 뭐예요? 왜냐면 맥도날드에서 허들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맥도날드 잡이라서 맥잡이라고 불러요. 네. 굉장히 무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 번호, 우리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네. 근데 나는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미 국경을 넘은 거잖아요. 네. 현찰로 월급을 받아. 이거를 뭐 베네수엘라든지 아니면 그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은행 계좌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지. 뭐 식당에서 일하면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당신은 은행 계좌가 있으니까 이거 당신 계좌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달라. 천차만별이에요, 코미션이. 아이고. 정말 착한 분들은 나 코미션 안 받고 다 보내주겠다. 다 보내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고. 너 월급 내가 100달러 줬으니까 50달러는 난 코미션 줬다. 이렇게 나쁜 주인들도 있고. 월급 준 날 그날 반을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있죠. 맞아요. 그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서 이제 중국 브로커를 거쳐서 북한 브로커까지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중국 브로커의 역할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한국 브로커가 이제 가져간 그 계좌이체 시키던 돈을 현금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전만 해주는 건데. 근데 50%의 수수료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사실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50%라는 그리고 40에서 50%라는 이 수수료가 단순히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내는 과정에 이게 사실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의 총 금액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한국에 있는 이제 탈북민이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계좌에 송금을 해요. 그러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냐면요. 돈을 직접 들고 가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 살고 있는 하교들이 있어요. 하교들은 북한하고 중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위안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교가 일종의 그 북한에 있는 그 친척에게 돈을 주는 그 거점이 되는 거예요. 메신저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들어왔다 딱 하면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하교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하교 집에 이제 돈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100%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집 가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 여행증명서를 떼기까지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 예를 들어 수상하다 그러면 몸수색을 당하는 거예요. 몸수색을 당했는데 배띠로 돈을 차고 있다. 그럼 이거는 잡혔을 때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냐, 이 돈 뭐냐, 그러면 그때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위험수당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는 5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0% 선이거든요. 근데 40%가 결코 비싼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브로커가 바로 북한 브로커에게 보내면 되지. 이게 중국 브로커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붙잡혔다 가정해봐요. 북한에서. 자, 한국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국 브로커를 물타기를 하거나 희석하게 되면 이 돈은 중국에서 온 돈이지 한국에서 온 돈이 아닌 거예요. 계좌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는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도 안전하고 그 돈을 운반해주는 고마운 브로커들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안전장치가 그런 브로커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필수 불가결한 장치. 보험사에 보험료 납부하듯이 뭐 네. 그런 비용까지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본인이 하시는 까먹 모르실까봐 최고다. 보시면 여기 중국 브로커한테 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수수료를 떼요. 그래. 그리고 이제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가려면은 이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넘어요? 본인이 설명해 주셔야죠. 알아버려야죠.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휴전선을 늘 이제 국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의 국경이 다 휴전선 같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오해거든요. 높은 철망에 기관총든 군인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일례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그냥 도로예요. 건너면 캐나다고 이쪽으로 오면 미국이고. 검문소는 있어요? 없어. 검문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야 나 캐나다에 가서 뭐 좀 사올게. 저기 가서 싸니까 치약 사올게. 가서 사오고 다시 미국으로 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 북중 국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압록강과 이제 두만강이 이제 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 저기 이제 하구 쪽 이제 단동 이쪽은 이제 폭이 넓은데 네. 점점 백두산 쪽으로 이제 상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거든요. 네. 양강도 쪽으로 가면은 이제 폭이 한 100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m 가무면은 그렇죠. 30m, 40m. 그러니까 막말로 중국 측에서 저쪽에 이제 북한 측에 보고 야! 그러면 왜 불러?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중국 브로커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돈 들고 네. 아니 북한 브로커가 반대로 중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현찰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검문소도 같은 편인 수도 그렇죠. 있고. 약간 뇌물 주고 그냥 입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류현진 같은 사람이 있어. 중국에도. 돈을 한 요만하게 만들어. 달러를 말아. 알면 몇백 불 돼. 그럼 요만큼. 그걸 집어가요? 네. 근데 던지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던지기를 던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험한. 던지기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있어 초창기에. 지금도 던지기는 합니다. 해산 쪽에서는 다 강에서 다 던지기. 아, 던지기 해요? 압록강이나 빨래를 하니까 빨래하면 진짜 다 던지기 합니다. 저도 한 두 번은 해봤고 멀지 않고 돈을 이제 돌에다 같이 싼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빨래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맡아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돈, 연 그 안에다가 낙지, 얼챙이, 암호로 다 썼단 말입니다. 그 돈 종에다. 이거는 낙지 거다 하고 딱 던지고 해보고 낙지면 거기다 다시 싸서 돈을 보내서 던지고. 그거는 지금도 던지기를 합니다. 주수연 씨는 그럼 어떻게 그 국경으로 넘겨 보냈어요? 북한이 코로나 때는 국경을 아주 그냥 세게. 세게 정도가 반경 주변으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게 진짜로 사격을 했어요. 북한에서 맞아요. 쏴서 그 중국 사람도 죽였어요. 쏴서 중국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사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국경이 그냥 꽉 닫혀버렸죠. 근데 저희는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요? 돈이 국경이 딱 봉쇄돼도 뚫고 나가거든요. 나갑니다. 그렇게 일반인을 연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국경도 통제되고 다 일단은 봉쇄되고 그래도 저희는 돈이 뚫고 나갔거든요. 네, 뚫고 나갑니다, 돈이. 의지가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북한 정권이 뭐가 맞고 해도 결국 이거는 천륜이에요. 법 위에 있는 천륜이거든요. 왜냐면은 엄마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돈을 안 보내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돈을 보내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탈북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가정을 살리고 어떤 지역 경제를 돌리고 그런 거거든요. 응급이는. 근데 사실은 이걸 브로커가 우리말 맞다면 맹한 사람을 시키면 그냥 가다 그냥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안원이나 보위원이나 기차를 운반하는 기관사나 트럭 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 놓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해놓고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돈이 상시적으로 보위원이나 보안원한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위안이면 100위안, 150위안, 100위안. 내가 문제 생길 때 누가 눈을 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똑똑하고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맥도 좋고 심지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는 청진에서 평양까지 들어가는
기차 있잖아요. 기관사가 기차를 몰잖아요. 그 옆에다가 브로커를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양까지 사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하려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가 아주 긴장해서 정말 힘들고 뭐 이럴 때는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렇죠. 좀 통제가 이완이 되면 수수료가 내려가고. 그건 뭐 어차피 시장 경제니까.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돈을 몸에다 쥐고 왔다 갔다 하던 탈북민들이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만지고 사실은 수첩이 없어야 되는데 수첩에 이 사람이 기억을 다 못하니까 적어놨. 그 누구누구 갖다 줘야 되는 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 잡히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돈이 중국 측에서 보내는 돈이 아니라 남한 탈북민이 보낸다라는 그것도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때 엄청 탈북민들 그 돈을 운반하던 브로커들이 한 40명에서 50명이 잡혔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세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위부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들끼리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집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돈 주는 것도 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서로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보위부 직원들이 북한의 보위부나 안 적어놓은 이런 직원들이 브로커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집에 와요. 와가지고 실제로 돈을 위안화를 꺼내고 남조선에 있는 또는 어디에 있는 중국에 있는 가족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아니면 이걸 받아야 되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돈 보낼 사람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실제 브로커가 왔을 때는 돈도 못 주고 다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겠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주민들 사이에는 버이브 스파이가 다 있어요. 또 버이브 스파이들이 또 그 탈북민들 가족들 속에 이렇게 또 침투되어서 진짜 돈 받은 적 있는지 이런 것도 캐낸 다음에 진짜 함정 수사를 해서라도 그거를 진짜 탈탈탈 털어서라도 진짜 조사를 해요. 잡아가고. 못됐다. 네. 그 돈을 털어가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수많은 모험을 다 찾아서 목숨 걸고. 다 그 이겨내고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돈을 안 받아. 안 받겠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암호를 써요. 암호? 예. 돈에 암호가 있거든요. 돈의 암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거.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혈육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그런 암호를 정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 얘기 하시면 알 겁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거라요? 백두산 기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엄마 별명이 뭐야 이런 거. 네, 근데 아명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도 아명. 있고요. 어려서 그러면 내 아명이 뭐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믿을 거다. 예, 그리고 또 뭐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 정이 어디 있다. 네 배꼽 밑에 뭐 사마귀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내 가족들만 알 수 부모나 있는. 형제가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암호가 맞으면 내 가족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예, 좀 긴장을 조금씩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중 엄마는 암호 써봤어요? 저는 가족들 생일. 생일은 암만 북한에는 주민 그런 거 있어도 그 집에 누가 생일이란 건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저는 내 생일, 언니 생일, 언니는 조카 생일, 조카의 딸 생일까지 다 적어가지고 브로커가 먼저 가서 제 이름을 말하면서 동생이 맞나? 맞다. 생일이 되고 이건 누구 생일인가 하면 언니가 이건 내 동생 생일이다. 이렇게 생일을 알고 서로 확인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쌍방이. 이름 되고 조그만 조카 생일까지 됐으니까 년도까지 정확히 딱 되면 맞다. 그 다음에는 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동생이 만나면 맞다. 이렇게 해서 암호를 정해요. 이렇게 어렵게 수많은 브로커들이 사실은 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북한에 있는 맞아요. 가족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보낸 사람들은 이 돈이 제대로 갔는지, 그렇지. 중간에 브로커가 잡히진 않았는지, 우리 가족이 살아는 있는지, 이 돈을 무사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돈을 전달한 뒤에
이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짤막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게 돼요? 네. 그래서 해야지도 돈을 잘 받았다라는 일종의 영수증의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송금이 그냥 돈만 오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 진짜 북한 분이신 거죠? 북한에서 찍은 거죠? 아, 저 숫자가 이제 받은 돈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 도와줘서 고맙구나. 알지만 언니 알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 사진은 다 올 수 있다. 너 무조건 줄 알고 있으라. 언니 말할 건 네가 있다. 아. 정겨가는 학원에 그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워온데 유명하신 몸 건강은 부투하신지요. 아버님 소식 알기 전에는 제 인생에 대해 원망도 하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소식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되어 받고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발 그런데 살아생전 아버님 되었고 흔적을 부르라. 또 그리고 아버님 품에 와라당기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속에 맺혔던 한을 풀고 싶으신데요. 제 한을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도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아프리카까지도 화상 통화가 다 되는 이런 시대에 네. 이게 도대체 이 영상이 이제 하나의 영수증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화면 속에 나오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고 돈도 받으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없고 네. 그렇네요. 그런 와중에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참 마음이 참 뭐라 할 얘기가 없네요. 거의나 웃으면서 보내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펑펑 울고 그냥 그 영상을 받는 사람 누구나 웃으면서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까 여기서 난 영상처럼 영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막히고 정말 몇 년 만에 반 그 얼굴이 현재 할머니 됐다는 정도 아니고 집도 그대로고 내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아이고. 너무 막 기막혀. 막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울고 울다가 밥은 먹지 않는데 글쎄 숟가락 들어서 야 내가 언니야 정말 미안하다. 내 혼자만 행복해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했는데 저거 보는 순간에 조금 위안을 삼은 게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이 돈으로 명절날에 이 팝에 돼지고기라도 싸놓고 먹었겠구나 하는 그걸로 전 위안을 삼았어요. 그나마 동생이 여기에서 사실 작은 돈이라도 보내주면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거기는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큰 거죠. 그 돈이면 정말 그것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받는 거죠. 저렇게도 보내줘서 받지도 못하는 가족들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면 먹을 게 없어도 그렇고 있고. 지금 송중 어머니 뭐 밝게 옷 저렇게 입고 있지만 평소에 제가 모습을 아는데 제가 영하 한 10도였나 11도였나 걱정돼서 그냥 괜히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공사판 지금 공사장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돈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땅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내가 보내준 이 돈이 정말 북한에서 제일 편한 게 사막의 오아시스라. 쉽게 편한 게. 얼마나 보냈어요? 그저 제일 까매고 그저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저 해서 보내는데 그 돈이 사실은 100만 원이라도 50% 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50%가 아깝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니까 50만 원이. 네. 아니 고 박사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그 아까 50만 원이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한 개 기업서 한 500명 되는 그 기업서 한 달 월급만큼 되는 돈이죠. 말하자면. 북한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기서는 뭐 사실 50만 원이라면 뭐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거든요. 거기는 한 500명 되는 근로자 전체한테 월급을 주는 그 돈이니까 북한에 가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생활 물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실 북한에서 25kg짜리 쌀이 한국 돈으로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이면은 25kg짜리 쌀을 몇 포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월, 뭐 길게는 아껴 먹으면은 1년까지 먹을 수 있는 쌀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네요. 50만 원이면 1년치 어찌됐건 밥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근데 돈을 보내줘도 근데 북한에서 다 같이 어렵게 사는데 갑자기 쌀을 사네? 옷이 바뀌었네? 이러면 의심받지 않습니까? 그또 쓰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맞네. 사실 처벌받는 사례들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해서 자기 오빠한테 돈을 보냈어요, 중국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중국 돈이 저렇게 많아졌지? 그러면 의심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근데 북한은 갔다 무조건 죽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에 나와 있는 어떤 여동생이 보내준 돈이다. 네. 그러니까 오빠는 그 자리에서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 가고 온 가족이 그냥 김비 박사님. 초기에는 2000년대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 통제가. 그래서 뭐 거기는 그래도 친척이 남쪽에 하나 있어도 먹고 살만하네. 근데 이제는 너무 탈북자 가족을 김정은 정권 들어서 단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제 냄새를 나지 않게 어떻게 구워 먹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옆집에서 냄새를 맡잖아. 쌀밥을 주면 쌀밥 냄새를 맞네. 맡고. 그러니까 저 집에서는 밥을 해 먹는구나. 저 집에서는 고기를 굽는 것 같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 그러니까 아궁이에 연기 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 나다가.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밥 냄새를 풍기는 집이 많지 않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안 나다가 갑자기 나는 이게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도 저희 가족들이 제일 처음에 돈을 보냈을 때 그 돈을 한 달 동안 쓰지도 못하고 그럼. 그러니까 정말 힘든데 먹을 게 없으면 나무로 삶아 먹으면서도 그 돈을 못 쓰고 내가 그래 참아라 이양 굶던 거 참아라. 제가 그게 얼마나 야박한 그런 것도 참으라고. 여기서 돈을 보내놓고 눈치 있게 써라. 눈치 있게 써라. 잘 사는 사람들은 중국 동계학교 가서 상품은 싸지만 우리 가족 같으면 못 산단 말입니다. 중국 돈. 그러니까 그걸 가만 가서 북한 돈하고 바꾼단 말입니다.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주는 정도. 진 교수님 말이 맞네요.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탈북민 가족들이 만약 적발됐을 때 초기 단계에서 뇌물을 확 질러주는 거예요. 초기 단계. 고위부한테. 왜냐하면 이렇게 밥 잘 먹고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고 좋은 냄새가 나면 분명히 이민반장이 분주소나 안전부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분주소나 안전부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뇌물을 확 질러주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이걸 받은 상태에서는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예 안전원이나 보안원이 주기적으로 탈북민 있는 그 집으로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수금해 가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딸이 이제 올해 이제 결혼을 하는데 혼수를 이런 걸 해가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알아서 돈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분주소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한갑인데 아이고 이번에 뭐 꽃상도 차려드리고 뭐 제대로 차려드려야 되는데 걱정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한라산 줄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탈북민 친척이 남한에 있는 거죠. 그 사람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조폭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뇌물로라도 그나마 통하는 사람이면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경연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앞쪽 항해도라던가 평양이라던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거부 반응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꾸는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그게. 그나마 안 받겠다고 쫓아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고마운 거고 앞쪽 사람들 신고 정신이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브로커를 신고해 버리거든요. 아, 그게 더 브로커를 신고해 버리거든요. 아, 그게 더 앞쪽 분들은 아마도 무서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갔는데 그렇게 분명히 맞아요. 이 가족이 맞아요. 근데 끝까지 거부반응 절대로 못 받겠다. 안 받는다.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 모르고 우리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라고. 근데 그 가라는 그 내용이 아마도 그거는 고마운 거죠. 가라. 데리라는 게 동서고. 네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배달이 돼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지만 아예 배달조차 못하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달 사고죠. 배달 사고 나서 이제 사기를 아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아 씨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던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딱 나와서 그때가 이제 2021년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 소식도 이제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또 생사 여부도 이제 알고 싶어서 돈을 보내고 싶다 했는데 그때 수수료가 한 뭐 거의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40% 50%.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브로커 한 분이 30%만 받고 이제 집으로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평양인데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작은 돈은 거래를 안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한 번 이렇게 보낼 때 많이 보내자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700만 원을 그 브로커에게 그냥 훌쩍 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에 잘 들어왔는데 이 정도 부모님한테 보내고 잘 산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하고 딱 보냈는데 브로커가 갑자기 어느 날 며칠 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돈이 너희 집으로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다. 뭔 사고요? 버이브에 지금 걸렸다. 버이브에 지금 걸렸다. 버이브에 걸려서 우리 지금 브로커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버이브에 잡힌 상태니까 한 18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 정도 더 보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가 해결을 해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때문에 잡혀 들어갔다는 증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하니까 갑자기 며칠 뒤에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락 두절이 되고 나서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탈북민 중에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딸인데 이분은 자기의 전 재산,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이 1,500만 원 있었어요. 그거를 브로커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 중에 보육원한테 잡혀서 이 돈 모두 날렸다. 그리고 나가지고 실제로 이 브로커들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통화를 바꿔주면서 엄마가 심장이 조금 아픈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좀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100불 정도를 브로커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브로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100위안이 10,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00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또 100위안을 다 준 게 아니라 중국 돈 중에 위조화폐가 되게 많아요. 그 위조화폐를 섞어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영상을 찍어요. 100% 영수증 아까 우리가 봤듯이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신뢰성을 이제 높이는 거죠. 사기한다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워낙 암흑이 땅이고 그럼 워낙 돈 들여보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절박해요. 정말 우리 부모 형제가 나의 동생이 우리 아이들이 못 먹고 굶어 죽어서 죽도 못 먹고 있다는데 돈을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니까 A라는 브로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안 되면 또 B라는 브로커 만나서 또 해보고 C라는 브로커 만나고 거기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저런 분 만나면 이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시행착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돈 보내기가 워낙 힘든 땅이고 통제도 워낙 심하고 말한 것처럼 받는 사람도 겁이 나서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단속도 강화됐고요. 코로나 시기도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거기 북한에 한 땅이 워낙 이제 예측 불가니까 가다가 이제 뭐 의도된 배달 사고도 있겠습니다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뭐 진짜 검거가 사고. 됐다든지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최근에 이 BBC 다큐멘터리에서 하나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송금이 불법이라면서 이 송금 브로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거 뭡니까? 일부 지역의 일부 서에서 특정 송금 브로커들에게 강제 수사를 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혐의를 적용했는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네. 다소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원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달러 혹은 중국 돈으로 송금을 하게 되죠. 그게 외국환 거래 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환전을 해서 송금한 게 아니라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송금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은 이게 불법이다라는 거고 이례적으로 이 송금 브로커들을 단속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오던 일이고 근데 이분들도 당연히 합법으로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꼭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취재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탈북민들이 송금을 한 것 같고 탈북민을 처벌하거나 송금 브로커를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는 건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불법을 방관한 차원이 아니라 이 송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돈이 단순히 불법 외환 거래로 규정할 돈이 아니라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피땀 묻은 돈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처벌하지 않았던 거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뭔 얘기가 아닌 게 주수연 씨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작년 4월 13일, 제가 날짜도 지금 지워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4월 13일 날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냥 집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도점에 제일 먼저 보인 거는 남자 2명이 숨어 있었어요. 딱 숨어 있더니 제가 딱 가는 거 보더니 갑자기 2명이 4명이 되더라고요. 아, 주수연 씨? 이렇게 어느 지방 뭐 경찰청 안보수사대 압수수색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래도 막 이렇게 내밀고 일단은 영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집에 어정어정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봤거든요. 영장 위에는 범행 위반은 외국환 위반법이죠. 네. 네. 영장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오늘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예, 뭐 여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라고. 제가 좀 볼게요. 네네네. 뭐라고 적혀 있었죠?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고 죄명에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는 저희가 가려놨고요. 중요한 건 이 겉장이 아니라 그 안에장이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이나 국내 탈북민 정보 수집을 위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직접 브로커로 활동하거나 주수연 씨와 공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한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 훼손을 넘어서 향후 불법과 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네.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했는데 제가 든 직감은 단순히 외국환 거래법으로 처벌하고자 한 게 아니라 대공용의점을 네. 두고 찾으려고 요청한 압수영장이고요. 그런데 휴대전화나 어떤 집안 가택 수사를 했는데 대공용의점이 나오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공용의점과 관련해서 특수한 첩보 내지 제보가 있었다. 그걸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라는 경찰 측 입장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 수사에도 아다르고 어가 다르고 영장에 기재한 혐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어떻게 강제 수사를 집행하느냐도 애티튜드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맞아요. 그렇네요. 이적죄하고 지금 통신회합죄거든요. 여기 법원에서 이런 걸 영장 내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억울한 건 뭐냐면 반국가단체의 60% 이상의 수수료를 상납하고 상납하는 것을 도왔으며 북한 이탈 주민 정보를 넘기는 걸 도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말이 좋아 안보사범이지 간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만 좀 여쭤보면
송금하실 때에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져가세요? 예, 저는 맹세컨대 안 먹거든요, 수수료를. 그럼 이 일을 왜 하세요? 생활은 뭘로 하세요, 그러면? 예, 저는 기본 탈북 브로커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데려온 분들이 가족도 찾아달라. 그러니까 어느덧 그게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제 뇌피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돈을 보내는 것들은 인도주의적 관점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분들의 관점은 그냥 딱 하나거든요. 대북 송금이야. 어차피 들어가면 외화야. 그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돌아 그 돈은 그렇죠. 라고 하면 그래서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국가 단체의 그 또 어떤 동조했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반국가 단체라는 건 북한 정부, 북한 국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적시된 내용대로 하면 보위원이나 안전원들한테 돈이 가게끔 너가 줬으니까 너가 범죄자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땅에서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북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위에다 또 상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서 고위급한테 상납하고 그 돈은 또 위로 가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100% 확신을 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100%요? 거의 100% 확신하는데 이게 보위원들이 돈을 떼가지고 중간에서 보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 자기네 가족들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생계. 암만 김정은이라도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든다고는 생각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돈이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돈들이 다 김정은한테 들어간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억지.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이라는 게 있는데 현행법 위반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좀 불분명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법은 삶을 위한 거지 삶이 법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거래법 위반이다라는 거 법 제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걸 억지로 씌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보위부한테 좀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최악의 것이 바로 정직한 나치야. 돈을 안 받아.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신들러 리스트 보면 알잖아요. 돈 주고 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부패한 나치가 있으니까 그나마 유태인들 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은 북한과의 싸움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겁니다. 미제 식민지에 사는 그 못 사는 인민이 우리를 먹여 살려? 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북한 체제가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의 허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는데 이걸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저는 이게 북한과의 싸움에서 과연 현명한 전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돼. 라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다라면 해서는 안 돼. 라는 시그널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 집행을 하는 경찰 조직과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사실은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어떤 활동의 범위라든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법대로 하자 이런 말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전에 법 이외에 우리 사람끼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뭐 우리 가끔씩 이제 국내 뉴스에서도 나오는 거, 애 혼자 키우는 엄마가 애가 정말 사흘 나흘 분유를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분유를 훔쳤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행법 위반이에요. 절도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처벌을 안 해요. 경찰들도 그냥 훈방 조치를 하든지 정상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걸 왜 법대로 하냐고요. 심지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잡아먹으면 일단 극형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소는 국가의 허락을 받고 무조건 도축을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 기근이 왔다든지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소를 잡아먹어도 나라가 봐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 송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 법리 검토까지 이루어졌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액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 송금 관련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추진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북관계가 팍 경색되면서 이런 논의들이 수면 아래로 지금 싹 들어갔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송금이 왜 절대적이고 브로커들이 불가피하고 이걸 처벌해서는 왜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더 발벗고 제도화된 입법으로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제재를 풀어달라를 외치고 있지만 송금을 한다든가 하는 건 합법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김정은은 그런 거는 합법화하지 않겠죠. 합법화하지 않겠는데 이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북한 체제 무너지죠. 무너지죠? 예, 그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알려진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반역자다, 뭐 북한에서. 근데 일단 가서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정도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사네. 아니, 우리도 하나 그런 가족 중에 하나 나가서 우리한테 돈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남 적개심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송이나 회령 같은 일부 접경 시군들은 탈북민들이 보낸 경제로 시장 경제가 돌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함경북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니까 김정일이 보위성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함경북도 없어도 산다. 그러니까 함경북도는 남한화가 됐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탈북자의 힘이고 탈북자들이 보낸 그 돈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네.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흔드는 건데 이렇게 지역적인 걸 가지고 외국환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문제를 지역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봐서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현행법을 넓게 적용하면요, 이 북한에 가족에게 돈을 보낸 우리 송주기모, 우리 여기 출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외환관리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다 현행법으로 잡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법리적인 문제 전에 우리가 그렇게 북한 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인권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봐야지 이거를 단순히 법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지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송금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족들, 인권의 문제 다 있는데 그럼 죽으라고 놔두냐? 가족인데?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갑 식구분들이 네. 북한 가족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울컥하기도 하고 이제 수연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떨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대한민국까지 오시는 것까지 바라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잘 전달이 돼서 흰쌀밥 드시고 계신다, 잘 계신다라는 그런 소식만 전해들어도 진짜 서운이 없겠어요. 저도 어제까지 막 부럽고 찾는 그런 꿈을 막 꾸다가 왔는데 진짜 이런 꿈을 진짜 안 꾸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내 가족인자 돈을 진짜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탈북민들은 누구나 다 탈북민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 해서 나도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보내주는 요 소액의 돈도 못 보낸다 생각하면 이제 옥자에 무너질 정도라고 합니다. 아, 내가 정말 힘들게 그 먼지 구덩이에서 진짜 일해가지고 번 돈에서 먹고픈 것도 못 먹고 전 쌓임 진짜 안 쌓나 봐. 그거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아, 요 돈이면 어느 만큼 살겠다고 보내주는데 그 돈이라도 제발 좀 무사히 갈 수 있게 좀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거 좀 네. 없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가 사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수증, 송금 받은 영수증 사진을 저희가 얼굴을 못 보여드립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뼈하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형제나 가족이라고 해도 아마 안 믿을 정도의 분들이에요. 통일되면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일까지 살아남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선정해 주십시오. 마음이 좀 오늘 많이 아프네요. 마이클 부블레의 곡 중에서요, 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집에서 멀리 떠난 한 남자가 그 집을 그리워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우스의 개념이 있고 홈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에서 오신 많은 분들 여기서 정착하고 사시지만 사실 여기가 진짜 홈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족들이 다 있는 곳이 홈이지 여긴 단지 집인 하우스일 뿐이 아닐까.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를 보냈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 선곡해봤습니다.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And baby, how are you? Let me go 내가 점점 아군이 되었고 근저를 부르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리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북한을 추리하고 계신 용감한 기자. 핵심 부대, 침투 부대, 그 부대 장교가 돈 5천만 원에 기밀을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팔아넘긴 거예요. 대한민국 대위가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목선을 타고 탈북한 일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본 거죠. 이분들이 땡땡땡땡을 이렇게 보고 왔더라고요. 1박 2일? 이만갑. 서민갑부였습니다. 서민갑부, 이만갑. 이 갑자 들어가는 방송 앞으로 본 사람들 내가 다 그냥 무지징역 쳐다보는 거니까. 북한의 조직이 우리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팝니다. 채널 A